아니고요. 예. 저는 연세대학교에 당시에 이제 특히 공산주의 학생운동은 몇 네.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맨 상층부에 네. 그러니까 VO라고 해가지고 뱅가드 오가니제이션 해가지고 최고의 당이 있고요. 네. 와. 그래서 이제 당은 우리가 아직 당시는 이제 우리 학생운동 단계니까 당을 자체하지는 못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로라고 지난번 아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예. 이석기 때. 이석기. 예. 예. 그 그게 이제 아로가? 레볼루셔너리 오가니제이션 해가지고 아. 당의 바로 밑에 있는 네. 뭐 대충 전선쯤 되는 조직. 그러니까 공산주의 핵심 활동가들 그룹을 네. 말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네. 그 RMO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RMO. 레볼루셔너리 RMO 매스 오가니제이션. 메스. 그러니까 대중 조직에서 대중. 활동하는 혁명가들 조직. 그 다음에 이제 매스 오가니제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단계로 구성되는데 그냥 예를 매스 들면 오가니제이션.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라고 하면 전체 학생들이 다 가입하는 그쵸. 조직이잖아요. 그걸 MO라 그럽니다. 매스 오가니제이션. 아.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도 있습니다. 우리처럼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그것을 RMO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조직 위상이라 그러고요. 그 RMO에서 활동하는 그게 연세대학교에서는 이제 비밀 학생회라고 했습니다. 시크릿 유니온. 비밀 학생회에 제가 이제 그 총학생회 지도 담당 중앙위원이었고, 그리고 그 나중에 학생운동을 그만두고 네. 이제 전대협으로 가서 네. 전대협에서 이제 통일전선 사업을 담당하는 그게 이제 연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 활동에서 통일전선 사업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굉장히 이제 지위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연대 사업을 총괄하는 연대 사업국장을 활동했었고요. 그러면은 그 주사파에서 굉장히 주도적이고 아주 깊숙이 그렇죠. 연세대학교 그죠? 내에서는 제가 중앙위원이니까 최고 지도부였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를 떠나서는 전대협 전체에서 네. 전대협을 대표해서 뭐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그 다음에 정치운동을 하고 연대 사업을 추구하는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으니까. 노동 또 그 정치 예, 농민, 네, 농민 뭐 도시범 이렇게. 이런 거를 네. 연대하는. 그냥 이게 지금 그대로 꽃을 피워가지고 사실 촛불이 당시 이루어질 것 근데 같네요. 그 전대협 출신들이 네. 각 부분에서 지금 진출했죠. 그래서 그 학생 출신들이 시민운동으로 진출했고, 네. 그 시민운동이 뭐 예를 들면 참여연대나 뭐 경실련 같은 단체들 아닙니까? 네. 지난번 촛불혁명의 주역이었죠. 그 다음에 네. 일부는 노동운동으로 들어갔고, 네. 예. 그 다음에 일부는 또 농민운동으로 들어갔고, 그렇죠. 또 많은 수는 문화운동으로도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문화가 엄청 많고 그다음에 그렇죠. 왜냐면 정치. 대학 출신들이 주로 문화로 많이 그렇죠. 들어갔고, 네. 그 다음 일부는 또 당으로 들어갔죠. 네. 그랬죠. 그래서 그 당에서 국회의원 된 친구들도 많고, 그렇죠. 또 정당의 보좌관이나 그 사무처 출신도 많고요. 그게 다 대부분 전대협 출신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 맞습니다. 촛불 혁명의 그 대표적인 게 2008년 광우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맨 처음 그 시작해서 시작이라고 보입니다. 2014년에 세월호 사건 때 또 촛불이 그렇게 그러다가 2016년 최순실 탄핵 거기서부터 이제 그 탄핵으로 들어가는 촛불 혁명 그들이 말하는 촛불 혁명이 시작이 돼서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인사들이 지금 촛불 반란이죠. 반란이죠. 반란, 문화 내란. 소통, 그다음에 일부는 지식인 계층의 이제 변호사, 특히 언론계도 많이 잠입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다음에 국회도 많이 일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결국 국회가 탄핵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그 불법을 아주 헌법을 유린해가면서 주도한 역할을 했고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 김경희 교수님이 요즘 김경희 일기에서도 아주 신랄하게 정확하게 애널리시스를 하고 있어서 저도 많이 경청하고 있는데 우리 저 이동훈 교수님께서는 그 백남기 농민운동이 촛불과는 어떤 관계가? 그건 뭐 제가 직접 관여하진 않았으니까요. 네. 우선 그 개념을 좀 전혀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데 네. 공산주의 활동에는 이제 전복전이라고 합니다. 전복전. 그러니까 보통은 전쟁은 외부에서 무력을 가지고 네. 침략해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그 내부에 있는 체제 전복 세력들이 장성해서 이들 내부로부터 국민들을 선동해서 국가 권력을 탈취하는 것을 전복전이라고 그럽니다. 네.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주로 그런 전복전을 벌이는데 전복전은 주로 이제 맨 처음에 단계가 핵심 활동가들을 양성합니다. 네.
그리고 그 핵심 활동가들이 각계각층으로 퍼집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핵심 활동가들의 선동과 각계각층에 퍼져 있는 사람들의 호응을 가지고 그 다음에 대규모 선전선동을 통해서 대중투쟁을 벌여나갑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죠. 맨 처음에 그 미선이 효순이 사건이 쇼시였죠. 그랬죠. 네. 그때 아시지만 네. 그 미선이 효순이 사건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그 단순한 교통사고입니다. 그렇죠. 우리 여중 물론 불행한 사건이죠. 우리 여중생이 음. 그 미군의 장갑차에 교통사고를 당했으니까요. 네.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살해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무슨 그 여중생이 그 시간에 거기 진학을 미리 알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깔아뭉갠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러나 어쨌든 당시에 그 여중생들의 그 비참했던 시신을 들고 사진을 찍어서 당시 그 거리를 장악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미선이 효순이 살해한 그렇죠. 미국 놈들 몰아내자고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곧바로 반미투쟁으로 선동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광- 이명박 정부 때는 광우병 네. 있지도 않은 광우병을 가지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뇌송송 해가지고 네, 뭐 내가 그렇죠. 죽는다고 어린애들이 뭐 가서 울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나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막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힘을 못 쓰고 그랬어요. 썰절 매선지 않습니까? 정권 내내 아무 일을 못했습니다. 사실. 네. 그리고 또 세월호도 세월호. 아시지만 네. 세월호 사건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배 해양 사고입니다. 그렇죠. 해양 사고에 대통령이 책임지는 나라는 전 세계 아무데도 없습니다. 네. 물론 그 해양 사고를 그 진행하는 과정에 관리 감독을 잘못했던 부실했던 것이 있다면 그건 적법한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때 곧바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여자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뭐 했냐? 그랬죠. 라고 나왔죠. 그래서 7시간 동안 무슨 추자반 걸 연상하게 하기도 하고 또 뭐 구술하기도 했다고 하고 온갖 것을 통해서 사실상 대통령의 권위를 완전히 없애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최수지 사건으로 무너뜨. 이게 지금 전복전입니다. 네. 네. 근데 그동안 그 저희 우리 우파의 일각들은 그런 그 좌익들이 이제 저희 아까 84년 학교 다녔다지만 그때 이미 우리들은 그런 혁명론을 무장하고 또 미국의 그 북한의 소리 방송을 듣고 네. 네. 그리고 그것으로 예를 들면 그 북한에서 지시하는 그 투쟁 전술을 익히고 네. 그리고 지령을 그 수행하고 했던 것을 모르고 있고 그렇죠. 대신 우리는 그때 이제 민주화라고 우리를 위장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것이 결국 장성해서 30년이 지난 오늘날 네. 그 대학가를 장악했던 결과가 오늘날 그 사람들이 국회도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학교도 교수로 들어가고 그렇죠. 문화계도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법조계도 들어가고 이러면서 우리 사회를 전체를 그래서 언론계도 장악했잖아요.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호응을 일으켜서 네. 결국은 어마어마하게 그 촛불난동을 벌여서 결국은 있지도 않은 대통령의 죄를 물어서 탄핵이 이르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질이 네. 공산 예를 들면 주의로 무장한 핵심 세력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네. 그들의 전복적이라는 사실을 네. 우리 그동안 우파들은 몰랐던 거고 그리고 그들을 경계하지 못했던 것이 치명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 권력을 장악당하는 현재까지 왔다는 것이죠. 네, 네. 정말 제가 바로 이 말씀을 좀 전문가에게 직접 그 혁명의 그 교육을 받으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단순히 정권의 투쟁이 아니라 이거는 체제 전복전이다. 그 전쟁에서 사실상은 우리가 이렇게 계속 그 효순 미순이 사건에서부터 그리고 광우병, 세월호 그렇게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오는 이 선전선동에 우리 국민들이 똑같은 또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만당하고 거기에 이용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복전이 똑같은 확실하게 이거는 지금 체제를 전복하려는 그죠? 아주 잘 양성이 된 교육을 받은 핵심 활동가가 우리 사회의 주요 각계각층으로 지금 다 스며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선전선동에 의거해서 이제 대중투쟁을 벌여서 지금 일단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말미암아서 이자들이 지금 주사파로 잘 훈련된 자들이 지금 정권을 찬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네.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는 어제 오늘이 아니고 적어도 30년의 세월. 그렇죠. 30년의 세월이.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지금 그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지금 전복전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서 이번에는 정말 그 30년이라는 세월에 결실을 맺었다고 보는데요. 지금 아직 완전한 결실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몇 퍼센트 어느 그건 이제 정도까지 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북한 이제 그래서 이제 공산당의 전략 전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네, 공산당의 전략 전술들은 매우 정교합니다. 네. 그리고 권력을 어떻게 최종적인 골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네, 몇 가지 단계와 전술들을 수립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북한의 그러니까 혁명론에는 네, 주요 정치 목표가 있고 네. 주요 정치 목표는 그러니까 자주적 민주정부, 다시 말하면 혁명 주력들이 네, 정권을 장악하는 걸 말합니다. 뭐 예를 그렇죠. 들면 통합진보당이나 이런 세력들이 네. 실제로 뭐 정권을 장악했다면 네. 자주적 민주정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근데 북한과 지금, 직접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북한과 연방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연방이란 뭐냐면 우리 그냥 이런 선거를 통한 이런 정부가 아닙니다. 네, 혁명을 통해 들어선 정부를 말해요. 네. 그래서 자주적이라는 미군을 쫓아낸 상태. 네, 자, 여기서 이제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미군을 쫓아낸 정부, 네, 네.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정부,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대기업을 해체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수행한 정부를 자주적 민주정부라 그러는데 네. 그건 혁명을 통해서 가능하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주요 정치 목표고 그 다음에 보조 정치 목표가 있습니다. 네, 보조 정치 목표를 뭐냐면 그거 가기 전에 민주연립정부 단계가 있습니다. 네, 그 민주연립정부는 혁명이 이르기 전에 혁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그러면 그 높은 구호를 내세우진 않아요. 주한미군 철수는 곧바로 내세우진 않아요. 왜냐하면 주한미군 철수하기는 국민들이 긴장하기 네. 때문에 뭐 그다음에 평화협정을 뭐 체결하다고 곧바로 주장하진 않아요. 그러나 거기서 뭐냐면 우선 공안 통치 기구를 무력화시킵니다. 네. 공안 통치 기구가 뭡니까? 국정원. 국정.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왜 그 국가보안사령부 기무사. 네. 기무사. 네. 그다음에 또 뭐 경찰 예를 들면 그 공안 네. 공안 검찰, 네. 공안 경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항 사실 네. 거의 뭐 지금 거의 다 무력화돼 있죠. 국정원은 네. 지금 장악돼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을 거의 무력화시킵니다. 네. 네. 지금 뭐 나와서 김일성 주석 만세 외쳐도 아무도 안 잡아가잖아요. 네. 그렇죠. 공산주의자, 내가 공산주의자 떳떳하게 외쳐도 이미 방송에서도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더군다나 TV에서 공영방송에서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드러내는 시기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아무도 수사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네. 이런 것들이 혁명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그 민주연립당 정부가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저는 지금 현재는 요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는 민주연립정부 단계에 와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미군을 몰아내고 연방을 구성하는 네. 그런 최종골을 향해서 예. 이 네. 체제 전복전은 가고 있다. 네. 이제 그럼-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네, 저는 지금 그 민주연립 정부 이거는 지금 완성단계고 오히려 이 지금 그 주요 정치 목표 주요 정치 목표로 거의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 문재인 자신이 이 촛불 내란을 혁명으로 표방하며 이 촛불 혁명의 그 성공작이 자신의 이 정부고 그래서 그거를 성문화하기 위해서 개헌을 감행해서 그 이제 개헌 뭐 실패이긴 그죠 했지만 실패이긴 했지만 그게 만약에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공산주의 북한의 혁명론은 네, 이 폭력혁명을 네. 꼭 필수로 동원한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그걸 좀 바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헌정 내에서 네. 선거로도 혁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선거. 과거에 누굽니까 그 히틀러가 네, 바이마르 공화국 그 헌정 내에서 전체주의 정부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런 가능성도 열어놨어요. 네, 근데 만약에 내년 총선거에서 예.
지금 현재 그 여당과 그 여당의 우호 세력들이 3분의 1을 과반수를 얻는다고 생각하면 혹은 과반수에 근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합법적으로 네. 헌정 질서 내에서 연방으로 갈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내년 총선이 그만큼 네. 중요하고 그래서 그렇죠. 애국 세력이 어쨌거나 악자까지 단결해서 그러니까 개헌 저지선을 네. 막아내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지금 뭐 주사파 교육을 받지 않고 지금 이 현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지금 이동호 교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를 보고 지금 대입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지금 설명해 주신 거에서 봤을 때 이미 민주 연립 정부 단계는 이미 다 됐고 오히려 상당수가 이게 지금 혁명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군 철수와 대기업 해체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리고 완전히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단계가 글로 넘어갔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과정에서 네, 정확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지난 그 저들이 이제 촛불 난동 때 제가 광화문에 가서 봤거든요. 네, 그때 느낀 거는 우선 저들의 혁명 세력이 늙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월급 연봉 1억짜리들이에요. 네, 민노총이 주력인데 네, 민노총이 몇 살입니까 주력이? 다 40대 후반들이에요. 그렇죠. 주력들 50대들이에요. 예. 지난번 이석기 때도 보셨지만 네, 거의 주력들이 다 40대 후반 50대예요. 그렇죠. 지금 아시다시피 혁명이요. 50대가 혁명 못합니다. 20대가 가지. 네. 10대, 20대 갑니다. 그리고 목숨도 그때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이들은 거의 지금 민노총 아시면 연봉 1억짜리들이에요. 무슨 그럼, 이야기냐면 우리 사회 기득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들도 지금 혁명 단계로 가고 있지만 네, 그러나 그들의 주력군이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전선동력은 강한데 네. 거기에 비해서 이걸 혁명을 끌고 나갈 마지막 결정적인 결국 무력 대 무력을 부딪히는데 그것이 부족하고 또 하나는 저는 우리 국민들이요 네, 지금 세계 7위의 무역국입니다. 네. 전 세계랑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큰 나라를요 네, 쉽게 먹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미국이랑 동맹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양쪽을 다 봐야 된다. 우선 저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에 막바지까지 밀고 들어가려고 할 거고 네, 우리는 적어도 여기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힘을 믿고 우리 국민들을 동원해서 우리 국민들을 각성시켜서 다시금 이들의 체제 전복을 막고 네, 우리를 번영을 이끌어왔던 이 자유를 지켜나가는 서로의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카운터 그러니까 전복전을 막는 네. 그런 전장의 저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데 우선 앞장서 있는 분들이요 네, 망했다 하면 네. 그 망하는 일에 누가 와서 일을 합니까? 그렇죠. 젊은이들 목숨 안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 위기감과 예. 또 한편으로는 운동하는 우리들이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서 네, 아니, 말씀하세요. 저, 아니 저는 지금 여기 혁명에서 네, 말씀하세요.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은 옛날에는 혁명이 그런 유혈혁명 예. 그걸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은 유혈혁명이 아니라 지금 선거를 이용해서라도 그러니까 유혈 플러스 선거. 네, 네. 그런데 과거에는 유혈혁명만을 생각했다면 네, 네, 네. 그거를 예를 들면 저희 용어로는 전민항쟁이라 그랬습니다. 네. 네. 전민 근데 학제. 과거에 예를 들면 음. 광주 사태 때 보듯이 그때 네. 총을 들고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만약에 광주 단독 도시가 아니라 네. 만약에 주요 한 20여 개 도시에서 동시로 만약 폭동을 벌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대한민국 국군이 그렇게 못 막습니다. 그렇죠. 혁명 그렇게 일어나는 거다. 네. 그래서 전민항쟁이라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혁명 말고도 그렇죠. 합법적으로 집권하는 게 가능하다. 네. 예, 그게 김일성의 대남 적화 전략이었잖아요. 그게 그죠? 바뀐 겁니다. 네, 그들이.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유혈 혁명만이 혁명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사실상 이 촛불로 혁명이라고 지금 일컬은 거는 사실 미디어를 이용한 선전선동으로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사실 혁명을, 이들의 혁명을, 우리는 내란이지만 이들의 혁명을 성공시켰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성공은 아니고 네, 완성은 아니고 거의 완성 단계로 당에서 가고 있다. 예, 완성 단계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이 기득권 세력들, 이 나이 많은 연봉 1억짜리들이 지금 그거를 잡고 있는, 굳이 나이가 많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이들은 지금 피를 흘리지 않고 이 대중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수단들이 권력을 있죠. 예를 들면 가지고 언론을 있잖아요. 장악하고, 예를 들면 그렇죠. 언론을 언론을 장악했기 때문에. 장악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선거- 전교조 있죠. 네, 교육, 문화, 종교, 이 모든 것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기서는 인정을 하지 않지만, 정치권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과연 이 선거가 공정한 지금 선거가 지금 이 법치 민주주의에 따른 그 법에 따른 그런 올바른 선거가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는가? 그러면은 근데 그거는 네. 우리 그 교수님, 제가 보기에는 네. 그 대한민국 나라가 그렇게 간단한 나라는 아닙니다. 간단한 나라가 왜냐하면 아니죠. 우리가 그동안 네. 건국으로부터 산업혁명, 민주주의를 이루어왔고, 전 세계에서 적어도 가장 앞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런 나라가요. 예. 그 부정하기 어려워요. 선거 부정하기. 그런데 네. 이제 저는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국민들 의식이, 지난번에 우리는 그 대통령 선거랑 네. 우리가 그냥 42%로 음.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보면 지난번에 그 대통령 선거 당시 보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42% 얻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분열돼서 진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그들이 압도적 무력으로 이긴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들은 그것을 권력을 획득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갔냐면 대중 동원력, 그 다음에 언론을 가지고 국민을 선동했죠. 그리고 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그 지방선거 때 아주 싹쓸이를 했죠.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나는 계기를 저는 이것도 그 국민들이 각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보장된 자유를 가지고 체제를 뒤집으려는 사람들에게도 자유가 보장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헌정주의에서는 그런 체제 전복의 자유는 허락하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그것까지 아직 못 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헌법 청이 있어가지고, 헌법 보완청이 있어가지고 헌법 파기 세력은 뭐 전면적으로 수사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예를 들면 공산당 위헌 판결 났을 때 네. 5, 6만 명을 다 수사했어요, 기소했어요. 근데 네. 우리는 지금 그 통진당 해산만 시켜놓고 아무 안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게 미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는데, 그러나 어쨌든 지금 그 자유민주주의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결함이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국민들의 각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그 국민들의 각성, 그거는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자유를 보장을 하려면은 모든 그 구성원들의, 우리 국민들의 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헌법 파괴 세력들은 철저하게 다 처벌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결정적으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자체가 헌법 파괴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근본적인 헌법 파괴 사건은 묻어두고, 지금 다시 이렇게 헌법이 파괴돼서 완전히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필요 충분 조건인 이 법치가 지금 무너진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이 체제, 그리고 나서 체제가 지금 전부 거의 성공 단계 90%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가 이 선거가 이 살아있는, 법치가 살아있는 우리 사회의 그 선거가 될 수 있을까? 그러나 그거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너무 듭니다. 이제 걱정을, 이제 과도한 걱정은 걱정이 아니라 잠깐만요. 이게 요 이야기는 진실 아닐까요?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경험했잖아요. 네. 국민들이. 이거는 불법. 그러면서
그렇지만 경험하면서 네. 이들이 이제 서서히 깨어나고 있어요, 국민들이. 이제 예를 들면 가보면 네. 야, 하다못해 이렇게 경제 못하는 정부 처음 봤다. 네. 그 다음에 네. 지금 도대체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 해서 뭘 얻었냐. 이런 것들 국민들의 각성이고 그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50% 이하로 지금 추락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것이 그 근본적이지 않지만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는 증거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국민들의 인식에 기반해서 네. 그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려나가는 그게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이게 저는 그 최근에 그 우리 우파 흐름들에 동의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훈련되지 않은 분들이 그러니까 선봉에 서시다 보니까 뭘 자꾸 하냐면 네. 전략 전술이 없어요. 아. 네. 무슨 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망했다 하면 그 운동은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법치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네. 지금은 그렇죠. 저들이 교모하게 헌법 헌정 질서를 교모하게 파고들면서 합법을 가장한 전복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장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지 헌법 자체를 무너뜨리고 들고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갖고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테두리 내에서 당신들이 틀렸어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헌정 질서와 다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저들이 자유를 빼려고 했을 때 네. 우리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네. 자유시장 경제가 우리 헌법에 인정하는 바다. 그리고 저들은 연방제로 이야기했죠. 우리는 안 된다. 자유통일이다. 네. 라고 하면서 그 지점에서 우리들이 저들과 여론전을 벌이고 네. 저들과 선전선동전을 벌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수 국민들이 깨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은요 정확하게 봐야 될 게 뭐 예를 들면 그 선전선동도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페이퍼를 나눠주는 것도 네. 있을 거고 또 이런 것처럼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모든 활동이 결국은 국민들의 여론을 우리 편으로 우리 주장이 당신들 주장이 옳아 라고 우리 편을 끌어들이는 게 운동이란 말입니다. 그 운동을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해한다면 저는 우리가 향후를 예측해 볼 수도 있고 우리 운동이 어떻게 가야 될 건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정확하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헌법의 해석을 놓고 네. 저들은 체제를 전복하는 쪽으로 선전하고 있고 우리는 체제를 지키는 쪽으로 그리고 네. 자유를 발현시키는 쪽으로 우리는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이 지점에서 승리해야만 결국 우리가 다음에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도 정확하게 지금 저들의 예를 들면 그 체제 전복 세력들이 내세우는 당이랄지 그들의 목표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과는 다른 거다. 네. 라고 해서 국민들이 그 편에 가지 못하도록 음. 그렇게 차단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우리 보수 우파 또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세력들에게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이야기해 주는 게 그리고 우리 제반 운동 세력들, 태극기 세력을 포함한 그리고 이런 유튜버들이 결국 그쪽으로 국민들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쪽으로 가야 우리가 이 체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진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중요한 전략 전술이라는 것은 이 국민이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이 체제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확실히 잘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우리 편으로 그렇죠. 그죠? 끌어들여야 되는. 그렇죠. 뭐 그게 전략 전술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VOK 뉴스 같은 그럼요. 이런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의 체제 전복은 자유민주주의 대 인민민주주의 혁명이지 전체주의. 않습니까? 그죠? 전체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자유시장 경제는 우리의 그 체제의 핵심이 아니라 그 자유시장 경제는 지금 북한에도 뭐 중공에도 다 그 도입이 된 것이죠. 우리의 지금 핵심 이 전체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대결, 체제 대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모든 구성원들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려는 법치가 그 중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사건들을 봉건과 근대를 나누는 네. 가장 차이가 뭐냐면 네. 그 근대에 있어서는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보장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제도적으로. 네. 그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게 법치잖아요. 법이죠. 헌법이고 법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와 권리는 그 권리 속에는 생명권도 있을 거고 행복 그렇죠. 추구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자유 활동을 통해서 내 스스로 재산을 취득하고 취득된 재산을 내 마음 처분할 권리 이런 거 다 포함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근대를 이야기하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란 뭐냐면 네. 그 속에서 그런 자유라는 그런 자유주의 전통과 그다음 민주주의 다수결에 의한 다수결에 의한 다수가 지배하게 하자라는 것에 결합된 걸 이제 자유민주주의라 그러는데 전체주의라 이런 겁니다. 전체주의도 민주주의 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국민 다수가 하나를 하게 하고 그 하나를 오로지 한 목표 하나 나가게 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그래서 상당히 위험스러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중에는 그러니까 전체주의도 하나가 민주주의가 있고 예.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자유 빼잖아요. 자꾸 민주주의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민주주의에는 인민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전체주의가 있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보자면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자꾸 자유 빼고 민주주의란 말에 통칭하면서 그들의 예를 들면 전체주의를 숨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용어 전술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폭로해주고 네. 네. 우리가 추구하는 건 자유민주주의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네. 자꾸 이야기해줘야 우리 네. 국민들이 네. 이제 깨어날 건데 지난 30년간 사실상 이거를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지나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념 전쟁에서 진 거거든요. 예. 그런데 2016년 이제 연말부터 시작된 이제 그러니까 태극기 운동으로부터 사실상 큰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네. 네. 그건 뭐냐면 그 체제전복 위기를 느낀 상당수의 국민들이 네. 이들이 태극기 활동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깨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항의도 벌이고 그 다음에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가 공부도 해야겠다. 그래서 네. 지금 뭐 곳곳에서 지금 학교도 맞습니다. 벌어지고 있고 네. 또 지금 이런 유튜브 활동도 벌어지고 이게 사실상 우리 운동사에 보면 우파운동이 처음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48년도, 47년도, 뭐 45년도부터 시작된 건국대의 공산주의와 싸웠던 네. 그런 이승만을 비롯한 그런 선각자들에 의해서 했던 그런 건국 활동 이래로 사실상 거의 나머지 다 국가가 했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이게 이제 처음으로 네. 네. 우리가 저들의 체제 전복에 맞서서 이제 거리로 나서고 네. 각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이 태극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 의미 있는 것을 저는 잘 소중히 발전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근데 이것이 만약에 이 운동이 그 소수의 분파주의 때문에 그러니까 팩트주의, 분파주의. 근데 공산당 시절 분파주의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네. 내 운동만 옳다. 네. 이런 것들로 분파주의 때문에 만약에 국민들로부터 그러니까 그 확산시키는 실패한다면 정말 우리 운동이 굉장한 후퇴를 맞을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이렇습니다. 그 혁명운동, 공산주의 혁명운동에서는 우선 맨 먼저 누가 적이냐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내 동지냐. 네. 그 다음에 칼 슈미트라는 독일의 정치 사상가도 운동이란 그리고 정치란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이 태극기 운동이나 우리 우파에 이제 막 깨어난 사실은 이제 어린애나 다름없잖아요. 이제 지금 적들은 지금 30년이 아닙니다. 네. 네. 80년부터 30년이고 그렇죠. 이미 그 전에 그 일제 시대부터 하면 백몇십 년을 지금 좌파 운동 해왔고 네. 그래서 그들은 이미 노예한 세력이고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2016년 연말부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몇 년이니까 이제 2019년도니까 이제 뭐 한 2살 정도 3살 정도 돼 나가는 그런 우리 이제 걸음마 단계죠. 예. 걸음마 단계 얼마든지 있지만 적어도 이제 그래서 우리 운동의 이제 핵심 활동가나 리더들은 우선 내가 볼 때는 전략 전술을 공부하고 네. 좌익에서부터 배울 건도 배우고 그리고 좌익들의 전술 전략을 잘 공부해야 돼요. 그들 알아야 우리가 안 속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국민들에게 가르쳐 드릴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같이 운동하는 동지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목숨 건 투쟁을 벌이되 우리 하는 동지들에게는 좀 나랑 의견이 다르더라도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좀 왜냐하면 사람은 다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기본 철학은 다원주의거든요. 다원주의.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다는 걸 가정하고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생각을 모을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 생각 우리가 복수정당을 헌법에서 허용하는 이유는 각각의 다른 생각들로 모아서 한번 서로 대립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경쟁해서 그렇죠. 그렇죠. 헌법의 태존에서 해보자라는 게 다원주의니까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아시지만 지금 의학계에서도 우리 인체를 거의 한 30%밖에 모른다 그럽니다. 네. 아직 뇌의 신비 다 몰라요. 그럼 우리 몸 하나도 잘 모르는데 네.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우리들이 네. 이 세상을 다 안다고 하는 건 오만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다른 사람도 진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게 다원주의란 말이에요. 네. 거기에는 상당히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있어야 되고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래야 자유민주가 발전하기 때문에 네. 저는 하여튼 좀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태극기 운동 내에서의 네. 그 리더들이 그런 다원주의 입각하고 네.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도 진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깔면서 좀 동지들에게는 너그럽고 체제를 파괴한 세력에는 단호한 이런 전통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좀 들어요. 네. 죄송합니다. 예, 지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혁명에 있어서 이 지금 체제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의 적이고, 그렇죠. 예, 적이 어떠하게 지금 포진되어 있는 것인지 적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들은 어떤 전술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죠. 알아야 됩니다. 그 적의 전술 이미 이제 적의 전술을 우리는 이번에는 책으로 공부하지 않았지만 이 탄핵의 사태를 해서 직접 체험으로 우리가 정말 알게 되었던 것이죠. 책을 더 좀 공부하세요. 왜냐하면 그렇죠. 전략 전술론을 배워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적을 확실히 알고 네. 그리고 구분하고 동지들은 뜻을 같이 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원주의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일단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가 지금은 흔들려 버렸거든요. 그쵸? 네. 흔들려 버렸는데 지금은 우리 이 제도에 스며들어 있는 적이 지금 의사결정권자들의 그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각계각층에서 교육과 종교와 정치 뭐 다 돼 있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이 여론을 이렇게 선동을 해 가는데 우리가 그걸 잘 구별을 못 해내는 그렇죠. 단계가 아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이 주사파들, 이 체제 전복 세력들, 이 전복전을 해오는 이 자들의 이 교묘한 우리 사회에 지금 스며들어 있는 그런 전략 전술을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 교육을 이제 시켜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하여튼 같습니다. 뭐 저도 네. 저처럼 어쨌든 이제 대한민국에 죄를 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네. 그 교사파들의 내용을 폭로하는 거니까 네. 제가 여러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뭐 여러 군데 계속 기회만 있으면 그 네. 내용을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딱 문재인과 지금 청와대에 네. 얼만큼 지금 이렇게 진도가 지금 현재 지금 그거는 자체내에서 이제 문재인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용독하게 아직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공산주의자의 다기능적인 그 중첩적인 혁명론을 잘 몰라서 지금 그렇죠. 자꾸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건데 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공산주의의 혁명 그 조직들은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네. 네. VO가 있고 아로가 있고 있고, 알레모가 알레모, 있고 네. 그다음에 에모가 있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면 그 항상 그 핵심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청와대에 있지 않아요. 네. 핵심은 언더에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들이 음. 앞에 네. 아로를 내세우고 네. 아레모를 내세워서 예. 대중을 끌고 들어가는 거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직접적 그래서 그 복선 포치하고 예를 들면 연계 차단하고 뭐 여러 공산당의 예를 들면 조직 전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지 않은데 지금 청와대에 말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이 전술의 어느 단계 그걸 말씀하시는 그런 게 이제 그걸 우리가 지금 아까 그러니까 민주연립정부 단계라고 봤던 게 지금 그러니까 저들의 전략 전술로 보조 정치 목표가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 일들과 제가 이제 월간 조선에 이번에 1월달에 써놓은 게 있는데 그걸 좀 촛불혁명하고 걔들의 예를 들면 촛불혁명론 100대 과제, 예? 10대 분야 100대 과제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들의 보조 정치 목표인 민주연립정부에 해야 될 일과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아 이게 지금 민주연립정부 단계다라고 하는 거고 주역들은 그 전에 여전히 뒤에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앞에 나서 있는 친구들은 이 뒤에 예를 들면 있는 들의 배후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과거에 학생운동 당시에 총학생회장 뒤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여기 총학생회장에게 지시하고 지령을 내리죠. 이번 투쟁은 어떻게 벌여라. 그리고 어떻게 투쟁했나를 보고도 받고 이런 식의 일인데 그러나 VO는 훨씬 더 정교하죠. 제가 RMO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예를 들면 RO가 있었고 VO는 훨씬 더 당은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첩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 문제를 뭐랄까 굉장히 주의 있게 봐야 되고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자칫 잘못하게 들어갔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역공격을 당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참 그 설명을 아까 해주신 거에서 너무나도 지금 민주연립정부 단계는 다 넘어가서 이 자주적 민주정부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지금 그쪽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는데 저는 50% 이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미군 철수, 대기업 해체, 미군도 지금 어쨌든 그들이 근데 이제 하긴 하지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국익이라는 관점도 있고 그렇죠. 미국이 중국하고 지금 대중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 갖고 있는 그 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아시지만 전 세계에서 자기들이 해서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 유일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폐허를 통해서 미국이 지원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세계 7위 무역대국까지 왔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으로서는 그래서 하루아침에 선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저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그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면 미국하고 손 떼야만이 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한미연합사에서 작게 5027, 작게 5027 같은 경우를 보면은 만약에 북한이 기습 남침하면 전 세계 예를 들면 90일 동안 그 한미연합군이 방어를 하면 그 사이에 미국 본토에서 69만 명의 병력과 그 다음에 2,000대의 비행기와 200대의 배가 들어와서 북한을 진격하도록 돼 있어요. 세계 최강국과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잡아먹으려면, 그러니까 전복시키려면 미국하고 떼놓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여튼 모든 것을 투쟁을 미국으로. 그래서 모든 투쟁을 미국 하는. 예를 들면 보세요. 그 중국하고 이야기하는 거 봤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중국이 여러 가지 우리 물건에다 먹는 거 여러 가지 뭐 넣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도 반중 시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하고 조그만 것만 걸리면 다 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 혁명은 입각했지 미국하고 우리 한국 민중하고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통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 없으면 우리 못 살아야 하게 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거 말고 적어도 우리가 현재 한미 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이룩했던 이 성과물들 거기에 대한 우리들이 나름대로 어떤 그 배경들을 설명하고 국민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김경희 교수님이 우리 이동호 교수님과 대담을 진행하시는 거를 뵈니까 공동 진행을 제가 그렇게 많이 안 해보고 이제 해봤는데 저분이 그 대중연설에 아주 절대 프로파간다에는 최고의 그 명연설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교수님께 오늘 질문하는 것도 굉장히 예리하고 샤프해서 제가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 대담은 정말 답변도 잘하셨지만은 질문자에게
프라이어티라고 해? 그 손을 들어드리고 싶고요. 제가 옆에서 자 오늘은 VOK의 뉴스이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이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미국 정상회담이 2월 25일이라는 설이 저한테 입수가 되어 있습니다. VOK 시청자 여러분, 뉴스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드리는 뉴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전 뭐 날짜는 모르겠고,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미국하고 북한의 정상회담을 막을 실력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들을 네. 알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사실상 지난 우리 지방선거도 네. 지방선거 직전에 해가지고 아직도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지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그 회담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국민이 각인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이 이야기하는 그 조선반도 비핵화는 네. 실제로 미국이 들어오는 예를 들면 주안에 방어용 핵도 전부 못 철사라는 그러니까 얘기죠. 그리고 전략 무기도 전부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를 또 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그럼 그때 가자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ICBM 그러니까 대륙 탄도 미사일만 개발을 안 한다면 현재 핵 동결하리라는 그런 우려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핵을 이고서는 비핵화 이룰 수 없고 그리고 핵을 이고서는 평화가 아니다. 네. 나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네. 우리 국민들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네. 어쨌든 지금 국제 정세가 우리한테 여러 가지 어렵지만 네. 우리는 그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판단력을 믿고 우리 국민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네. 자료를 열심히 제공하는 노력을 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희 교수님이 가끔 이제 이 시국 분석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서 그 탄핵에서 우리 이제 다시 우리가 이 정당한 권리를 주권을 찾아오는 방법으로서 이제 선거로서는 원래 지선도 하지 말자는 게 김정희 교수님의 주장 아니었습니까? 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합법적 뭐랄까 그 권리를 되찾기가 참 어렵다는 게 갖고 계신 소신이죠? 이제 그런 게 네. 과거에 네. 이제 좌익들도 네. 그러니까 선거 보이콧 전술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선거 보이콧 전술은 선거를 보이콧해서 그것을 압도할 만한 힘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네. 국민들이 선거 자체를 부정하고 혁명으로 나가자. 네. 네. 나는 강력한 결의가 있을 때 가능. 그래서 음.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 전술을 선택하려면 네.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우리 역량이 어떠냐. 네. 우리 역량과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를 보고 가야 돼요. 네. 만약에 우리가 선거 보이콧했다. 그런데 국민 다수의 예를 들면 50% 이상이 선거 보이콧한다면 우리 가능하죠. 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네. 예를 들면 뭐 얼마 되지도 않은 숫자가 있다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선거 보이콧으로 인해서 선거 공간 누구한테 넘겨줍니까? 저들에게. 그래서 저들이 3분의 1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치명적인 오류를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략 전술을 취할 때는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결과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타산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어떤 것을 그래서 그게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선거 보이콧 전술은 정말 어려운 전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과거 87년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87년도에 그 이제 NL과 PD가 지금 주사파가 왜 장성했냐면 주사파는 그때 호원철폐 독재 타도로 나갔어요. 네. 그리고 그 뭡니까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내 손을 뽑자는 의식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주사파들은 바로 혁명 이야기 안 하고 대통령 내 손을 뽑읍시다. 호원 철폐하고 독재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또 어디로 갔냐면 대통령 직선제 합시다 갔다고. 네. 그래서 그런데 당시에 그 PD 그룹의 일부들은 파시와의 개헌 반대 혁명으로 재헌을 외쳤다고요. 결국 그들은 역사상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그 전술이었고 그리고 지금 오늘날 주사파가 전체를 장악한 건 그들이 대중의 의식 속에 대중들이 그때 대통령 내 손을 뽑고 예뻤다고요. 체육관에 뽑는 대통령 말고 내 손을 네. 뽑자. 네. 그래서 직선제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게 네.
87년 6월 투쟁이었다고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오늘날 주사파가 30년 지난 이들이 다 운동의 리더가 되고 국회의원 되고 장악했잖아요. 네. 우리도 지금 이제 우리 운동, 우파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우파 운동이 어떤 전술을 벌이냐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중들이 어떤 의식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투쟁을 하려고 하는가. 아까 얘기한 지금 4천만, 5천만을 하는 투쟁입니다. 이 투쟁은. 많이 2만 명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우리 4천만, 2천만을 적어도 그러면 투표권자가 2천만이 넘잖아요. 그럼 이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라는 것에 대한 우리 네. 생각이 있어야 된다 생각이 예. 들어서 네. 저는 선거 보이콧 전술은 절대 반대입니다. 마치 잘못하면 선거 보이콧 했다가는 오히려 보이콧하는 반면에 그 선거는 누가 장악하냐면 90% 이상 적들이 장악할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이제 거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네. 시간인데요. 네. 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주사파들이 이 전체를 지금 장악하게 된 사태입니다. 그죠? 지금 네. 조금 아까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데는 물론 100년 이상이에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일제 100년, 때부터요. 예, 일제 때부터 벌어진 것이지만 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라는 그 제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된 거는 이제 3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자들이 투쟁을 할 때 이 선거 보이콧 등은 통하지 않았던 이유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도 이 주사파들이 완전히 장악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우리 소위 말하는 보수 기득권 네. 세력들이 더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30년에 완전히 우리 민주주의 제도를 장악을 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정권 전쟁이 아니라 체제 전복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해주신 이자들의 이 혁명 이 단계를 보면 이미 그 혁명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반은 다 이제 장악이 됐습니다. 민주연립정부를 이루는 그리고 그 다음 혁명의 완성의 단계인 이 주요 정치 목표도 상당수가 지금 이미 그게 다 되도록 기반을 어렵겠지만 그래서 이자들은 저는 우리가 이 주사파의 그 정체와 전략 전술을 너무나 잘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들은 이 체제를 전복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들의 말이 되고 있는 이 행동책들이 지금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세력은 뒤에 있지만 어쨌든 그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지금 이게 완성 단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엇보다 강력한 한미 동맹이 우리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주사파의 실체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깨어난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살 테러를 감행할 수 있는 그런 혁명 분자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그렇게 우선 이제 운동에 네. 대해서 좀 그래서 이제 자살 테러는 저는-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극단주의들은 보령 대중으로부터 고립될 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저기들이 대중 확보할 때 극단주의 안 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걔들이 지금 언론 장악 왜 극단주의로 갑니까? 네. 훨씬 더 양으로 자기를 위장해서 가죠. 대신에 우리가 중요한 건 그들의 포장을 어떻게 벗겨내느냐.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어쨌든 내년 이제 총선이라는 단계에 저들도 언론을 통해 치열하게 동원할 거고 우리도 지금 치열하게 싸워서 네. 저들의 실체가 이 전복전이다. 네. 라는 걸 알려야 된다. 체제 대신 전복.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이요. 근데 네. 지금 현재 우려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우파 내에서 과연 내년에 선거가 있겠느냐.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를 구가하고 있고 전 세계랑 열려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지고요. 선거 베네수엘라 지금 선거 못하게 할 수 없어요. 네. 그랬다가는 아마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를 갈 텐데 그러나 우리들이 어떻게 국민들을 깨워서 이제 저들은 아마 속이려고 할 거예요. 지금 김정은하고 어떻게 합작하든지 어떻게 해서 지금 위장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세금이 많이 거치거든요. 네. 그 거친 세금을 쏟아부어서 국민들을 이제 타락시키려고 할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퍼줘서 이걸 가지고 어쩌면 선거를 이기려고 할 텐데 이제 그 지점쯤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네. 그 지점에 우리가 어쨌든 지금 우리 자유우파 세력이 일치 단결해서 싸우는 지점이 아닌가.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선거를 통해 싸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예를 들면 선전선동을 통해 싸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집회를 통해 싸우는 사람. 그러나 어쨌든 그런 목표들이 저들의 지금 그런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는 건 막아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그 교수님 그 설명에 예. 제일 정말 핵심으로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나라가 공산화가 되겠어 이렇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확실한 체제 전복전이요. 그리고 바로 이 혁명을 30년 동안 이렇게 계획해 온 이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상당히 이자들의 그 단계, 혁명의 단계에서 상당히 많이 네. 진척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체를 잘 파악하고 그 적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같이 동지들을 같이 서로 격려하며 힘을 모아서 투쟁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 체제 전복의 마지막 완성 단계를 우리가 막아내야 될 것이다. 자, 마지막 마무리하면서요. 아까 첫 질문에 답을 안 하신 게 있었는데 이렇게 전문가이시고 이렇게 깊은 데서 어찌 보면 거의 큰 손에서 뒤에 대학생들을 하셨던 분인데 전향하시게 된 계기가 우선 첫 번째는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네. 소련이 무너지고 네. 그 소련 공산주의 나라의 민 모습이 그대로 보여졌고 그 책으로 보던 공산주의가 아니다. 네. 라는 게 첫 번째였고 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북한으로부터 탈북자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정타는 황장엽 씨가 네. 탈출하고 아, 황장엽 회고를 통해서 우리가 주체사상이 황장엽 씨가 기초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주체사상 기초한 사람이 탈북했으니까 네. 결국 그 사람이 저한테는 결정타였고 그러고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뭔가 청년 시절의 인연들이 다 거기 있잖아요. 네. 제 어린 시절에. 네. 그러니까 사상은 극복하는데 한 10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틀렸다라고 인정하기까지 한 10년. 네. 근데 결국 인간관계 극복할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향이 그러면 이게 전향이라는 게요. 네. 그러니까 참 근데 그게 애매하죠. 생각하는 방식인데 네. 내 사고 체계를 바꾸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교를 탄압하던 사울이 네. 그 길거리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네. 완전히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완전 돌변인데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결국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서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한 3년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매일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면 그 과거 책도 다시 보고 네. 보수주의 공부도 다시 하고 역사도 다시 공부하고 결국 전체로 그 집중한 3년 기간하고 전체로 한 10년 기간쯤을 통해서 아 내가 틀렸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잘못된 거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전향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굉장히 고통스러운 직접 작업.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잘못 알았다. 네. 오해했다.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그걸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네요. 그렇죠. 네,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네, 그렇죠. 너무나 오랫동안 네. 믿어왔던 자기의 신념이 네.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네. 것을 진짜 뭐 겸허한 마음으로 돌아가야지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또, 네, 저는 이제 정말 많은 거를 배우게 됐고요. 네.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오늘 이동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전향하게 된 계기 네.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고 한 그 체험이
지금 촛불을 들었던 우리 네. 국민들이 네. 아직까지도 이 문재인이 이렇게 망쳐놓고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 네. 우리가 속았다, 네. 이렇게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국론이 너무나 이 모여질 수 없는 그런 골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VOK 개국 설 연휴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이동호 교수님을 모시고 주사파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대담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에 나와서 열심히 설명해 주시고 또 진행해 주신 이동호 교수님과 김경희 교수님께 같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